1840년대 비엔나에 한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이들을 낳는 산부인과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만실이 2개가 있었는데 분만실 1과 분만실 2가 같은 병원인데 사망률이 달랐어요. 출생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첫 번째 병동 1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엄청 높았고요. 병동 2는 엄청 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병원에 있는데 왜 다르지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셨는데 한 의사가 그거를 이제 주의 있게 관찰하신 거예요. 이분은 제멜 바이스라는 분이었는데 이상하다. 왜 일병동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지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로 관찰을 해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일병동은 의사들이 아이를 받고 이병동은 오히려 조산원이 받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의사가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뭔가 의사의 행동에 여기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걸 추론하신 거예요. 혹시 이게 의사들이 손을 잘 씻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추론을 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자를 보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체를 해부하다가 막 뛰어오셔가지고 아이를 받았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피와 고름이 묻어있는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대요. 이유가 의사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거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균을 묻힌 상태에서 아이를 받다 보니 산욕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 가까운 어떤 사망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소독액으로 이제 손을 씻게 하는 것들을 강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생들한테 지금부터 소독액으로 손을 씻고 환자를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산모 사망률이 1%대로 줄었습니다. 원인을 찾았네. 엄청나죠. 네.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추론하고 그걸 기반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실제 우리한테 혜택을 줬던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이유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씻어야 돼, 씻어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것은 좋은 일이야. 여기까지 하지 않고 안 씻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의사 입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적인 형태의 규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분의 방식들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상식에 좀 반하는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맞아요. 이것이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니야. 내가 했던 방식이 맞아라고 주장하다 보니 기존의 발견과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제멜 바이스 리플렉스라고 불러요. 제멜 바이스 리플렉스는 뭐냐면 반사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우리 일단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형태의 것들도 실제로 우리한테는 영향을 끼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시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으로도 사시고 나가서 쇼핑몰에서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카탈로그를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주문을 우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걸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베리 월드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두터운 카탈로그를 다 송부해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찍어서 메일로 주문을 하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탈로그 리스트 목록에 300만 명 이상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처음에는 같은 카탈로그를 뿌린 거죠. 좀 있으니까 뭐 알게 됐냐면 이분은 잘 안 사시는데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RFM이라고 그러는데 리센시라는 거는 최근에 샀습니까? 두 번째 F라는 건 frequency예요. 얼마나 자주 사나요?
세 번째 M은 모니터인데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이걸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경환 씨는 많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사게 만들고요. 교도 선생님은 좀 덜 사신 거죠. 그러면 카탈로그를 좀 이분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걸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오래됐구나. 너무 100년이 재밌다. 넘은 얘기예요. 네. 와.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재정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도 낼 수 있으니까 미래의 변화도 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산모들이 목숨을 구한 것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데이터 마이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예, 아시죠? 근데 과학이랑은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은도 아시잖아요. 간호사. 간호사.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여성 회원이자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통계학회. 네. 통계학회. 저희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맞아요. 통계학자고요. 나이팅게일이요? 예, 행동가입니다. 이분이 실천가예요. 예.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가 그 크림 전쟁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이 병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이 야전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치료받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에서의 전쟁이란 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는 불과 한 몇만 명이 싸우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게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그런 전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 국민 개병제, 사람들을 의무로 다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크림 전쟁 때에 그 참전한 그 군대의 규모는 양측 각각 한 70만 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가 참여하던 전쟁에서 140만 명이 전쟁터에 참여한 상황이 되자 바로 위생 문제가 그전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 작은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아직 세균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사용한다거나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러니까 금방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당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황제가 독감으로 죽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균이 얼마나 체험한, 취약한가. 네, 그런 첫 결국 번째 전쟁을 전쟁이었죠. 끝낸 것도 그럼 세균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이 뭔가 통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직접 이상을 목격하다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근데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로즈? 예, 약간 장미꽃 모양으로 돼서 가장 유명한 차트입니다. 맞아요.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죠. 원 형태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위에 6개, 아래 6개. 그래서 이제 전부 이 12개의 이 구역들이 하나의 월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이 전염병 등 2차 감염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우와, 파란색이? 네, 2차 감염. 붉은색이 이제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병사의 수. 그다음 검은색이 기타 이유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부상이 심해서 혹은 다른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2차 감염이구나. 이걸 데이터를 통해 알아낸 거죠. 우리 문과에 계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세요.
저는 예.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문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문과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하죠. 이걸 보고요? 네, 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문과적인 요소가 너무 억지로 아니, 껴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따내려고 한 겁니다. 아, 2차 감염이 제일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네. 그럼 숫자만 보여줘 보세요. 이 숫자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설득을 할 때는 또 문과적인 접근으로. 그럼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팅게일의 진정하게 아마 훌륭한 그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제멜바이스와는 달리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뭐 영국이 그 이후 세계를 제패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 영국 군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위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병으로 죽는 병사의 수가 적은 그런 군대가 됩니다. 아니, 배명훈 작가님. 네, 그 작가님의 소설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50만 명이 살고 있는 건물 하나로 된 국가 안에 그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 꼭 양주를 한 병씩 사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걸 선물을 하면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또 이거 선물용으로 다시 돌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양주병에다가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네. 일단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하면서 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가설인 거죠. 맞아, 나 그래서 옛날에 출장 갔다 오면서 양주 사가지고 다 그렇게 부장님한테 선물하고. 그럼 그 부장님들은 또 그 위에 상무님한테 상무님, 그럼 내가 산 술이 결국 사장님이 마시고 있는 거네요? 사장님도 또 어딘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필기도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행정 일을 했었거든요. 그 부대에서 계속 그 플러스 펜이 이렇게 결제할 때 좋은 네, 그 까만색 맞아요. 펜이 다 너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계속 이걸 사달라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대대장님 방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 다 쌓여 있어. 대대장님 필통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제를 받으러 갈 때 거기에 플러스 펜을 끼워 놓고 그 상급자가 결제를 하면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펜도 사실은 추적을 하면 이게 그 권력을 따라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재밌는 데이터네요, 이거. 살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집어오면 되겠네요.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진 것도 모르실 거야. 재밌다. 맞아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어.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네.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 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이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서비스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제로 사회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요. 예전엔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구분.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20집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질려. 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어떤 것도 추천해주지 않는 퓨어한 곳. 차라리 아니 다들 어떻게든 내 돈, 내 지갑 열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땡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뭘 볼까 고를 때 일단 그 썸네일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누르는 경우도 많죠. 영화의 내용을 몰라도. 근데 그 썸네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룩업하는 순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한 이런 분들한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썸네일이 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시청자에게는 메릴 스트립의 썸네일이 뜬다는 거죠. AI가 진화하는 거야. 와, 나 소름 돋아 지금. 제가 보기엔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이렇게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아, 그렇군. 만약에 내가 그런 OTT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딱 뜨는 걸 누가 본다면 아, 너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다른 걸 클릭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적 취향도 본인은 몰랐는데 네. 먼저 알아차린 거죠. 영국 BBC 기자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 몰랐는데 땡플릭스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주로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야. 우리가 써놓는 검색어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궁금하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23년 그 구글의 총 수익이 400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00조 가운데 광고 수익이 75%니까 한 300조 정도가 광고 수익인데요. 1초에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물어보는지인데 1초에 10만 회 정도를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2조가 되니까 300조 나누기 2조 하면은 검색어 하나당 150원이죠. 150원 정도. 우리 150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검색할 때마다 구글은 150원씩 버는 거죠. 나 그럼 여기 오기 전에도 걔도 몇 살이지 막 찾아봤는데 이거 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네? 이런 거 검색한 것도 그럼 얘네는 아 도경환이 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취향을 하나 겟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경환 씨는 정보를 얻으셨기 때문에 뭘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얻었다면 그때는 나 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난 가지고 갔으니까 돈을 안 줘도 쓰실 거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150원어치의 검색을 하고 우리는 또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거죠. 그렇죠.